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이순국, 출판사는 동양부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순국, 82세 경험치 만렙인 전 대기업 회장이자 의학 박사이다.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제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사업가 기질을 타고난 덕분에 꾸준히 부실기업을 인수해 주력 업종인 제지 외에도 철강, 전자 등 계열사 30여 곳을 아우르는 신호그룹의 회장이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 1996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2006년 신호제지 매각을 끝으로 평생 일군 모든 사업을 접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운동을 시작했다. 너무 열심히라 주위에서 적당히 하라고 말렸지만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뭔지 궁금해졌다. 그때부터 노인을 위한 운동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운동 경험을 들려주며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이렇게 대꾸하는 친구들이 있다. 야, 늙으면 어차피 죽을 텐데 뭐 그리 악착같이 사냐?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런 친구에게는 더해줄 말이 없다. 그러나 늙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악착같이 살지 말고 편하게 대충 살자는 말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가족과 타인에 대해서 지극히 무책임한 말이다. 생로병사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힘껏 뗏목에 노를 젓고 몇 번씩 뗏목을 갈아타는 건 진지하게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이다. 얼마 전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준다고 밝혔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면 대부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땀 흘리며 운동할 경우 이런 치료보다 효과가 1.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상시험과 문헌 분석 결과 운동이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보다 심리적 고통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병 후 12주 이전에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운동 유형에 따른 증상별 효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요가 같은 심신 운동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저항성 운동은 우울증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즉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개선 효과는 더 컸다. 내가 논문을 통해 밝혀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론이었다. 땀이 날 듯 말 듯 하는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 가득한 것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운 채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강도 높은 저항성 운동을 하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더없이 좋다는 게 입증되었다. 인생에서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이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늦기 때문이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즉 저항성 운동으로 나뉜다. 유산소 운동은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신 운동이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이다. 저항성 운동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또는 밴드나 헬스클럽에서 볼 수 있는 기구의 저항과 무게를 활용하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몸의 근육이 평소에 느끼는 수준보다 높은 저항과 무게가 필요하다. 운동하면서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신체의 나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젊어졌다. 먼저 키가 커졌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조금씩 자란 것이다. 골 밀도도 높아졌다. 저항성 운동으로 근육이 수축했을 때 계속해서 뼈에 부하를 가하는 방식으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결과 골밀도가 높아진 것이다. 다음은 인생의 단순한 7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하나, 아침을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둘,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한다. 셋, 키에 대응하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 넷, 금연을 한다. 다섯, 술을 적게 마신다. 여섯,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일곱, 간식을 먹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론은 7가지 건강 습관 중에서 6가지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3가지 이하만 실천하는 사람보다 11년이나 더 산 것이었다. 수명이 11년 길어진 것이다. 또한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했으며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한 중년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나 생존율이 높다고 했다.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없는 가공식품을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사망률이 20%나 증가했다. 아울러 날마다 6시간이나 그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7시간이나 8시간 수면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6%나 높았으며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 역시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이상 활기찬 운동을 계속 실천하면서 항상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계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방 축적을 완화하여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주고 저항성 운동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하여 근육을 증대시켜 근력을 키우고 근소실을 방지해 노인 증후군에 대처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 나 역시 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수년간 감기나 몸살로 고생한 일이 없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다. 지금도 하루 2시간씩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격일로 시속 6.5km 속도로 1시간을 걷는다. 밖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보다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장 근육은 자율신경계로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골격 근육은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근육이 운동을 기억하는 시간은 72시간 이내이다.
따라서 3일 간격 이내로 꾸준히 운동해야만 만들어진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는 체계적으로 운동하면서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에 따른 변화는 어떤지를 알기 위해 직접 만든 운동일지를 작성해왔다. 연도별로 운동일지가 잘 보관되어 있다. 요일, 운동 부위, 운동 종류, 시간, 강도와 횟수, 체중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내 몸의 변화 과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게 낫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집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나는 도시락을 싸서 외출한다. 몇몇이 식당을 갈 경우 다른 사람들은 메뉴에 있는 음식을 시키고 나는 도시락을 꺼내 먹는다. 도시락 안에는 과일, 채소, 삶은 달걀, 김, 현미 잡곡밥 등이 조금씩 들어있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되게 짜고 매운 데다 MSG가 들어가 있으며 양도 많다. 식사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건강을 위해 영양 성분을 조절하기 때문에 되도록 식당밥을 먹지 않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내가 식탁 위에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 밥을 먹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한다. 몇 년 전 TV조선의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우리 집에 취재를 와서 내가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방영한 일이 있다.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식사한다. 그날은 카메라 앞에서 식사하는 게 약간 어색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먹던 대로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먹었다. 식단에 맞춰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고루 섭취하면서도 하루에 1700kcal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다. 숟가락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다. 익숙한 젓가락을 쓰면 빨리 먹기 쉬운 까닭이다.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죠.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배가 좀 부르잖아요. 그렇게 포만감을 느낀 다음에 몸에 중요한 단백질을 먹는 거죠. 그러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탄수화물인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거의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배가 불러 있으니까요. 시청자들에게 내가 왜 이런 순서로 식사하는지를 설명했다. 공복에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해서 포만감을 느끼면 이미 과잉 섭취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 꼭 먹어야 될 다른 음식을 먹기 힘들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로 공복 현상을 해결한 다음 고기류의 단백질을 섭취한 뒤 현미나 잡곡밥 등 탄수화물을 약간만 섭취하면 영양 배분이 충분한 식사가 되는 것이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난다. 공급 과잉의 시대이다. 적게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심각한 탈이 난다. 비만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이 과식 때문에 생겨난다. 적정 수준으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자꾸 더 먹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친다. 식탐은 절제하기 힘든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다.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는데 정해진 양만 먹고
일어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끊어야 할 때 끊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 식사는 허기가 채워지면 끝내야 한다.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게 제대로 된 식사이다. 그걸 넘어서 배가 부를 정도로, 나아가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건 탐욕이고 낭비이고 자기 학대이다. 인생 제2막을 가능케 하는 소식예찬.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 중에는 일평생 소식주의를 실천했던 사람이 많이 있다.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은 영조이다. 83세까지 살았다. 조선의 역대 임금 평균 수명이 46세였고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은 35세 전후였다. 이에 비해서 영조는 엄청나게 오래 산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100세가 훨씬 넘게 산 셈이다. 그는 소식가였다. 임금의 밥상이 얼마나 화려했겠는가. 하지만 영조는 가뭄이 들면 하루 5번 내려오던 수라를 3번으로 줄이도록 했고 반찬의 수도 반으로 줄였다. 어떤 날은 간장만으로 밥을 먹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성호 이익도 소식가였다. 그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유학, 산학, 의학에까지 능통한 대학자였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 10살이 될 때까지 글을 배울 수 없을 정도였던 그가 8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의학에 능통했기에 건강관리를 잘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비결은 절식과 소식에 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잡곡밥에 된장, 고추장, 김치, 나물 등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식단으로 적게 먹은 것이다. 명저 목민심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선의 천재 다산 정약용 역시 소식주의자였다. 그가 강진에서 초당을 짓고 귀양살이를 할 때 어느 해 여름 상추쌈을 먹고 있었다. 쌈을 싸서 먹는 것과 상추를 절여서 먹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침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손님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이것은 나의 입을 속이는 방법일세.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추를 조금 절이면 양이 줄어든다. 뻣뻣하던 채소의 숨이 죽기 때문이다. 각종 양념을 더하면 맛은 더욱 좋겠지만 그럴수록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 하지만 밥을 상추에 푸짐하게 싸서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많이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정약용이 고단한 유배 생활을 통해 터득한 적은 양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이었다.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제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짐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린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뒷간에서 힘쓸 필요가 없다. 그의 소식주의 철학이었다. 이는 귀양살이의 궁핍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치열한 자기 수양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서첩, 하피첩에서 재산 대신 가난을 이기기 위한 두 글자를 물려줬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할 근, 그리고 검소할 검자였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주치의로 불리는 뇌과학자 겸 정신의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90이 넘는 나이에도 책을 내며 지금까지 집필한 책만 120권이 넘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만의 건강 비결 또한 소식이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저는 적게 먹습니다.
밥을 먹어도 한 숟가락에 불과합니다. 아침에는 그것도 안 먹고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사과를 섞은 당근 주스를 꼭 마십니다. 당근이 땅에서 나는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덩치에 그 정도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습관이 돼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감기와 몸살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신호 그룹을 경영할 때 늘 강조했던 건 근검절약이었다. 자린고비처럼 아껴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습관적으로 더 쓰고 더 먹고 더 놀면서 자원과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절제하고 한 번 더 인내하며 자신을 냉철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 삶에 스며들면 회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리라 믿었다. 20살 때 하는 근검절약과 70살 때 하는 근검절약은 차원이 다르다. 젊었을 때 근검절약을 하면 그 씨앗이 하나둘 뿌리 내리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근검절약을 하면 본의 아니게 초라하고 궁색해 보일 수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이 먹어서는 손을 펴면서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근검절약하는 게 좋다. 근검절약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진지한 삶의 자세이며 과잉 소비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가 훼손되는 걸 막는 유용한 생활 철학이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걸 미덕으로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걸 부추긴다. 그러나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소비하는 게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차고 넘치는 것이 풍성한 게 아니다. 약간 모자란 게 풍성한 것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안분지족하는 사람이다. 은퇴하고 나서 손주들 돌보는 일로 소일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 자식을 위해 자원에서 손주 육아를 맡아 정성으로 아이를 돌보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아들딸 부부의 힘든 사정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식이 여럿이면 친손주와 외손주를 돌아가며 봐줘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다. 육아에 따른 비용이나 사례를 매번 깍듯하게 계산을 해도 서로 불편할 수가 있고 가족이니 다 이해하리라 생각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잘못하면 손주 육아 문제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크고 작은 불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모두가 자신의 뗏목을 타고 있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인생 전반전에서 타고 온 뗏목에서는 내렸는데 인생 후반전에 타고 갈 새로운 뗏목을 타지 못한 것이다. 어떤 뗏목을 타야 할지 모르고 다른 뗏목으로 갈아탈 각오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저 흘러간 뗏목만 쳐다보며 추억에 젖어 산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노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니 자식들이 손주라도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보란듯이 새로운 뗏목을 타고 힘차게 강을 건너가는 사람에게 손주 좀 봐달라고 요청할 자식은 없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노욕에 휩싸이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으며 손주에게는 손주의 인생이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은 아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 산다는 것은 어떻게든 견디는 것이다. 정말 힘들 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은 그럴 겨를조차 없다. 사람들이 지레 겁부터 먹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다. 밤새 술을 마시거나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자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걱정할 시간에 푹 자고 부딪히고 해결하면 된다. 노력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먼 옛날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찾아오너라. 어려운 문제였기에 신하들은 모여서 고민을 거듭했다. 밤새 머리를 맞댄 신하들은 이튿날 임금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바쳤다. 임금은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읽고 크게 기뻐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간다.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역시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쥘 때가 있으면 펼 때가 있다. 불행할 것 같은 길은 피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서 가면 마침내 행복을 얻는 게 아니다. 넘어지고 찔리더라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행복이 되는 것이다. 나이 80을 넘고 보니 절실히 깨달은 건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란 사실이다.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 꼽히는 와다 히데키 교수는 80세의 벽이라는 책에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충실한 삶을 살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적당히 살면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이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인생의 전반전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눈물과 후회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과 다가올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다. 와다 히데키 교수에 따르면 80대 초반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그동안 해오던 많은 일들을 그만둔 사람들이라고 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먹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축이 되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는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하기 마련이다. 미치지 않으면 앞서 나갈 수 없다. 대학교 4학년 때 육군 격리학교 교관으로 입대한 나는 부대 배치를 받기 전 육군 보병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공인 회계사 출신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지만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교육은 예외 없이 받아야 했다. 하루는 아침부터 배가 몹시 아팠다. 단순한 배탈 수준이 아니었다. 부대장님, 배가 너무 아파서 오늘 교육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너 장난하냐? 빨리 뛰어가지 못해? 부대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헛일이었다.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 하는 수 없이 장비를 메고 끙끙대며 산을 오르는데 도저히 배가 아파 더는 갈 수 없었다. 조교를 붙들고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 조교가 나를 부축해서 산 아래 평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후 4시쯤 겨우 부대에 도착해 사단 의무과로 갔다. 중위 계급장을 단 군의관이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시간만 끌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으니 육군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술을 했다. 복막염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뭐하다 이제 온 거야. 군의관이 나를 보며 야단을 쳤지만 늦게 온 것은 내 탓이 아니었다.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급성 중수염은 심한 통증이 따르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해야 한다. 그런데 수술 시기를 놓쳐 중수가 터져버리면 복막염으로 발전해 위험한 상황에 이른다. 이때는 배를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각하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내게 군의관은 최소한 2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며 소견서를 써서 부대로 보냈다. 이를 받아본 부대장이 5일 만에 병원으로 쫓아왔다. 이놈 꾀병을 부리고 있어. 당장 퇴원해. 만류하는 군의관을 막무가내로 윽박지른 부대장은 나를 부대로 데리고 왔다.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퇴교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점호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퇴원한 까닭에 수술 부위가 아파서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귀관은 오늘 퇴원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그게 뭐야? 그거 터진다고 죽는 거 아니야. 점호하던 당직사관이 구부정한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짜고짜 군홧발로 수술한 내 배를 걷어찼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복막염 수술을 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부위를 딱딱한 군홧발로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이 떨어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빨리 제대하기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행동했다. 군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육군 격리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 내가 맡은 과목의 강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 고시 공부하듯 책을 끼고 살았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데다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어지간한 과목은 기본 실력으로 강의해도 상관없었지만 매시간 최고의 강의를 하기 위해 애썼다. 내 강의를 들은 장교들 가운데 공인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많이 나오길 기대했다. 또한 내가 받아야 할 훈련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군대 와서 공부한다며 밤중에 잠도 안 자는 사람은 이소희 너밖에 못 봤다. 아예 모포를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켠 채 공부하더라. 군에서 1등 해봐야 뭐가 좋다고 그러냐. 육사 16기 부대장은 나만 보면 공부 좀 그만하라며 그렇게 말했다. 밤 10시면 모든 내무반이 전원을 끈 채 일제히 취침에 들어갔다.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모포 속에서 손전등을 켜놓고 공부를 했다. 체구도 작고 체력도 강하지 않았던 타고난 약골인 내가 임관할 때 임관시험에 1등을 해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남들은 군대에서 1등하면 뭐하냐고 하겠지만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생활은 시간이나 때우다 가는 허무한 세월이 아니었다. 열심히 하면 배울 게 끝이 없었고 잘 배워두면 제대 후에 사회생활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 전반전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그 안 좋아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만의 건강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